여러분, 지갑 속에 고이 모셔둔 종이 통장,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도장. 이제 작별 인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가기 귀찮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2026년을 사실상 금융 디지털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알던 은행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나는 기계치라 스마트폰 못 써. 그냥 지점 가서 직원한테 해달라고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지점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완전히 뒤바뀔 금융 환경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당황하지 않기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내 돈을 내가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일어날 변화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종이 통장의 실질적 폐지. 둘째, 오프라인 은행 지점의 대규모 폐쇄. 셋째, 생체 인증의 의무화. 넷째, 강화된 대출 규제의 전면 시행. 다섯째, 금융거래의 완전한 디지털화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생활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변화입니다. 1990년대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국 은행 지점의 약 30%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동네 은행 3곳 중 1곳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강화됩니다. 은행들은 이를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라고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이 통장,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수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 도장 찍힐 때의 뿌듯함, 저축 잔액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확인하던 기쁨. 종이 통장은 우리의 노동과 절약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록물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종이 통장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금융의 상징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통장을 내밀고 직원이 기계에 넣어 거래 내역을 찍어주던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알던 은행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일부 은행들은 통장 발급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20년 이후에는 아예 통장 없는 계좌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2024년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종이 통장 발급을 특수한 경우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이 통장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통장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이 통장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바로 디지털 통장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는 전자통장이 기본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 통장에 찍히던 내용이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것뿐입니다. 디지털 통장의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보냈는지,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년 수백만 장의 종이 통장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 분석, 자산관리 조언 등 종이 통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장점을 누리려면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률은 50%도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2026년부터 갑자기 디지털 통장을 쓰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메타데이터. 제목. 2026년 당신의 통장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은행이 사라지는 시대. 지금 당장 준비 안 하면 내 돈도 못 찾습니다. 설명글. 2026년부터 평생 써온 종이 통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은행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동네 은행 지점이 문을 닫고 도장 대신 지문으로 인증하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는 금융 대격변의 시대가 코앞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금융 디지털 원년을 맞아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000 인트로 2026년 금융 대변화 예고 015 종이 통장의 종말과 디지털 전환 0530 은행 지점 폐쇄와 금융 사막화 0845 무인 은행 시대의 도래 1120 생체 인증 의무화란 무엇인가 1400 생체 인증 등록 방법 상세 가이드 1715 모바일 뱅킹이 필수가 된 이유 2030 스마트폰 뱅킹 완전 정복 2345 은행 키오스크 사용 방법 2620 스트레스 DSR 규제의 충격 2900 대출 한도 축소와 대응 방법 3130 주택연금에 미치는 영향 3400 금융 사기 예방 필수 지식 3630 정부 지원 제도 총정리 3900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금융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으로 2026년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6년 은행 변화 종이 통장 폐지 디지털 뱅킹 금융 사막화 은행 지점 폐쇄 생체 인증 모바일 뱅킹 노후 준비 시니어 금융 스트레스 DSR 주택연금 대출 규제 금융 사기 예방 보이스피싱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뱅킹 은행 앱 사용법 금융 디지털화 노후 자금 관리 시니어 디지털 교육 40분 나레이션 대본 챕터 1 인트로 000에 145 여러분, 지갑 속에 고이 모셔둔 종이 통장,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도장. 이제 작별 인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가기 귀찮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2026년을 사실상 금융 디지털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알던 은행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나는 기계치라 스마트폰 못 써. 그냥 지점 가서 직원한테 해달라고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지점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완전히 뒤바뀔 금융 환경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당황하지 않기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내 돈을 내가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챕터 2 2026년 금융변화 전체 개요 145에 330 먼저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일어날 변화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종이 통장의 실질적 폐지. 둘째, 오프라인 은행 지점의 대규모 폐쇄. 셋째, 생체 인증의 의무화. 넷째, 강화된 대출 규제의 전면 시행. 다섯째, 금융거래의 완전한 디지털화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생활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변화입니다. 1990년대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국 은행 지점의 약 30%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동네 은행 3곳 중 한 곳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강화됩니다. 은행들은 이를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라고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종이 통장의 역사와 의미 330에 515 종이 통장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수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 도장 찍힐 때의 뿌듯함, 저축 잔액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확인하던 기쁨. 종이 통장은 우리의 노동과 절약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록물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종이 통장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금융의 상징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통장을 내밀고 직원이 기계에 넣어 거래 내역을 찍어주던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알던 은행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일부 은행들은 통장 발급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20년 이후에는 아예 통장 없는 계좌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2024년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종이 통장 발급을 특수한 경우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이 통장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통장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챕터 4 디지털 통장으로의 전환 515에 700 그렇다면 종이 통장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바로 디지털 통장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는 전자통장이 기본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 통장에 찍히던 내용이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것뿐입니다. 디지털 통장의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보냈는지,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년 수백만 장의 종이 통장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 분석, 자산관리 조언 등 종이 통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장점을 누리려면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률은 50%도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2026년부터 갑자기 디지털 통장을 쓰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챕터 5 은행 지점 폐쇄의 현실 700에 845 더 큰 충격은 은행 지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다니던 그 은행 지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무려 1,50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은행들의 계획을 보면 2026년까지 추가로 1,000개 이상의 지점이 더 사라질 예정입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도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 마을에 하나뿐이던 은행 지점마저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30km, 40km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주택가 골목의 작은 지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은행은 대형 쇼핑몰이나 번화가의 큰 지점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인 점포나 키오스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어 좋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극심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상담이나 대출 업무를 보려면 예약을 하고 멀리 나가야 합니다. 간단한 입출금조차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사막화의 실체입니다. 금융 사막화.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영어로는 Financial Dese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사막에 물이 없듯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은행,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이 사라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은행까지 100km 이상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은행이 철수하면서 노인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금융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적은 지역의 지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금융 사막화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저축을 할 수 없으며 송금도 어렵습니다. 결국 그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젊은 사람들은 더욱 떠나가며 고령층만 남아 더욱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바로 무인 점포와 키오스크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은행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기계만 여러 대 놓여 있는 곳 말입니다. 이런 무인 점포에서는 입출금, 송금, 통장 발급, 공과금 납부, 심지어 대출 신청까지 모든 업무를 기계로 처리합니다. 처음에는 은행원이 한두 명 상주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었지만 점점 완전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화면을 통해 상담원과 대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화면과 마이크를 통해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은행은 AI 은행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업무를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발전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며 대화하던 전통적인 은행 업무 방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할 수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벽입니다. 실제로 무인 점포에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리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보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생체 인증의 의무화입니다. 생체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몸을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문, 홍채, 정맥, 얼굴, 목소리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밀번호 4자리와 도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보안이 약합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훔쳐볼 수 있고 도장은 도난당하거나 위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체 인증은 복사하거나 도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지문은 세상에 하나뿐이고 내 홍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생체 인증을 가장 안전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중요한 금융 업무에서는 반드시 생체 인증을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이체, 대출 계약, 계좌 개설 같은 주요 업무에서 생체 인증이 필수가 됩니다. 생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런 업무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몸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찜찜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지문 정보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특징을 수치화한 데이터만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 지문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체 인증은 어떻게 등록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은행 지점이나 무인 점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서 생체 정보 등록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문 등록은 가장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전용 기계에 대면 스캔이 완료됩니다. 보통 양손 엄지를 모두 등록합니다. 한쪽 손가락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홍채 인식은 눈의 홍채 패턴을 읽는 방식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스캔됩니다. 렌즈를 10초 정도 바라보기만 하면 끝입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빠르게 끝납니다. 정맥 인식은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혈관 패턴을 읽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혈관을 감지하는 방식이라 아프거나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손을 기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얼굴 인식은 여러분의 얼굴 특징을 분석해서 저장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정면, 좌우 측면을 보여주면 됩니다.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사용하는 얼굴 인식과 같은 원리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해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비밀번호 대신 여러분의 몸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서 편합니다. 또한 보안도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체 정보 등록은 각 은행마다 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은행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B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하시는 모든 은행에서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한 번만 하면 평생 쓸 수 있으니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생체 인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모바일 뱅킹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모바일 뱅킹을 할 줄 모르면 금융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은행 지점도 없고 무인 점포도 멀다면 결국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뱅킹이란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깔아서 언제 어디서나 계좌 조회, 송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버스에서, 병원 대기실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0대, 40대는 거의 100% 모바일 뱅킹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은행 지점에 가본 지가 몇 년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아직도 모바일 뱅킹 사용률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문제는 2026년이 되면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바일 뱅킹을 안 써도 은행 지점에 가면 되지만 그 지점 자체가 없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매번 자녀를 불러서 송금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도 점점 더 디지털로만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할 줄 모르면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신청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바일 뱅킹을 배우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대, 80대에도 배워서 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깔아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가서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이름을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면 KB스타뱅킹, 신한은행이면 신한SOL, 우리은행이면 우리WON뱅킹 이런 식입니다. 앱을 설치했으면 처음 실행할 때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로그인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6자리 숫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생일이나 전화번호처럼 쉬운 번호는 피하세요. 로그인했으면 메뉴를 천천히 둘러보세요. 가장 중요한 메뉴는 3가지입니다. 첫째, 조회 메뉴. 여기서 내 계좌 잔액과 거래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체, 메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셋째, 송금 메뉴. 내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길 때 씁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은행 앱은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크게로 바꾸세요. 화면도 밝게 조정하면 더 잘 보입니다. 이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체 메뉴를 누르면 출금 계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 계좌 중에서 어느 계좌에서 돈을 빼낼지 선택하세요. 그 다음 받는 사람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나 지문 인증을 하면 이체 완료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0원 같은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보내는 사람은 즐겨찾기에 등록해두면 편합니다. 매번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이름만 선택하면 바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몇 번만 해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은행 키오스크 사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은행 지점이나 무인 점포에 있는 큰 터치스크린 기계입니다. ATM보다 훨씬 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면 화면에 여러 메뉴가 나옵니다. 크게 입출금, 송금, 통장 정리, 증명서 발급, 상담 이렇게 5가지 정도입니다. 원하는 메뉴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됩니다. 누르는 힘이 세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톡 치면 인식됩니다. 입출금을 해보겠습니다. 입출금 메뉴를 누르면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통장을 화살표 방향대로 넣으세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숫자 키패드가 화면에 나오는데 이것도 터치로 누르면 됩니다. 출금할 금액을 입력하세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같은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돈이 나옵니다. 돈을 꺼내고 통장도 꺼내세요. 영수증이 필요하면 영수증도 인쇄됩니다. 송금도 비슷합니다. 송금 메뉴를 선택하고 받는 사람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키오스크에는 숫자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화면에 나옵니다. 천천히 하나씩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틀렸으면 지우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막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 도움말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또한 상담 버튼을 누르면 화상으로 은행 직원과 연결됩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키오스크의 장점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주말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창구에서는 앞사람들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키오스크는 빈 기계로 가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대출 규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돈 중에서 대출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대출 이자와 원금 갚는데 매달 150만 원을 쓴다면 DSR이 50%입니다. 버는 돈의 절반을 대출 갚는데 쓴다는 뜻이죠. 정부와 금융권은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못 갚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SR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즉, 내가 버는 돈의 40% 이상을 이미 대출 갚는 데 쓰고 있으면 새로운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의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서 DSR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금리가 3%인데 앞으로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DSR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DSR이 더 높게 나오겠죠? 2026년부터는 이 스트레스 DSR 방식이 전면 적용됩니다. 3단계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최종 단계에서는 금리가 현재보다 2%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고 DSR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완전히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대출 한도 감소입니다. 지금까지 2억 원을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이 1억 5천만 원밖에 못 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DSR 계산에서 불리합니다.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은행에서는 이를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SR이 높게 나와서 대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DSR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문제없이 연장되던 대출이 새 기준으로는 DSR 초과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서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집값이 높아서 담보 가치는 충분한데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고령층은 소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신규 대출 승인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2026년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지금 당장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2026년 전에 가능한 한 대출을 많이 갚아두세요. DSR은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적을수록 낮아집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출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입니다. 연금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은행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이자 소득 내역 같은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소득이 많을수록 DSR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금리가 낮으면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DSR이 낮아집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확인하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해지하세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도 최대한 줄이세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대출 보증을 서거나 일부를 대신 갚아주는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비로 주택연금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6년 금융규제 강화로 주택연금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영향은 신규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DSR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이 많은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집을 담보로 맡겨도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이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보호받습니다. 다만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2026년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농지연금, 토지연금 같은 유사한 제도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든 금융상품들이 재검토 대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노후 자금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노후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기존에 세워둔 계획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재점검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수입을 적어보세요. 생활비, 의료비, 대출 상환액 등 모든 지출도 적어보세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매달 남는 돈이 나옵니다. 이것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대출 의존도를 낮추세요. 앞으로는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대출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비상금으로 쌓아두세요. 셋째,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으면 현금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작은 평수로 바꾸고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거나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런 지원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DSR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융 상황이 복잡하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재무상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노후 자금 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어야 합니다. 2026년은 큰 변화의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면서 사기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 사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반드시 예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로 은행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 정보를 물어봅니다. 명심하세요. 은행이나 경찰이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스미싱도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택배 배송, 세금 환급, 카드 사용 내역 확인 같은 내용으로 유인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의심스러운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파싱 사이트도 위험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로그인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대로 해커에게 넘어갑니다. 은행 사이트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즐겨찾기에 등록해둔 링크로만 접속하세요. 공공 와이파이 사용도 주의하세요. 카페나 지하철의 무료 와이파이는 보안이 약합니다. 그런 곳에서 은행 앱을 사용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반드시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서 본인의 데이터나 안전한 와이파이로만 하세요. 백신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용 보안 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악성 앱을 탐지하고 차단해줍니다.
또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전화로 금융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 등 그 어떤 것도 전화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누구라고 하든 어떤 이유를 대든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 전화로 송금 요구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가족이 다쳤다, 사고가 났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직접 가족에게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원칙,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 조심하세요.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전화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원격 제어 앱이나 보안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앱을 설치하면 범인이 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의심되면 110이나 은행 콜센터로 즉시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경찰이나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 대응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가족에게도 알리세요. 보이스피싱 외에도 디지털 금융 전반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세요. 은행 앱,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지 마세요. 한 곳이 뚫리면 다른 곳도 위험해집니다. 둘째, 생체 인증을 적극 활용하세요. 지문이나 얼굴 인식은 비밀번호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앱에서 생체 인증 로그인을 설정해 두세요. 셋째, 이중 인증을 설정하세요. 비밀번호 입력 후 휴대폰 문자로 추가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보안이 훨씬 강화됩니다. 대부분의 은행 앱에서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앱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하는 앱은 위험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앱도 조심하세요. 게임 앱인데 연락처, 문자, 통화 기록까지 접근하려고 하면 수상한 겁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화면 잠금을 설정하세요. 비밀번호나 패턴, 지문으로 화면을 잠가두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여섯째, 자동 로그인 기능을 끄세요. 편하다고 은행 앱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 두면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위험합니다.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귀찮아도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 로그인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마다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거래가 일어나면 즉시 알 수 있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것도, 자녀를 전혀 믿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배우세요. 자녀에게 매번 의존하면 자녀도 부담스럽고 본인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간단한 조회나 송금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셋째,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하세요.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큰돈이 움직이는 일은 자녀와 상의하세요. 자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기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계좌 정보는 선택적으로 공유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자녀 한 명에게는 비상시를 대비해 계좌 정보를 알려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하세요. 석 달에 한 번 정도 자녀와 함께 앉아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한 거래가 없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이것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6년 디지털 금융전환을 돕기 위해 정부도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뱅킹 교육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며 직접 실습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둘째, 금융복지 상담 센터를 이용하세요. 전국 곳곳에 있으며 대출 상담, DSR 계산, 채무 조정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개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셋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해당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최대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통신비 감면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써야 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은행의 고령 고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이 고령 고객을 위한 전용 창구나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복잡한 업무는 이런 창구를 이용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은행을 방문하세요. 생체 인증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되어 있다면 바로 등록하세요. 지문과 홍채를 모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래 지점이 폐쇄 예정인지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대체할 지점을 미리 정해두세요. 둘째, 오늘부터 스마트폰 뱅킹 연습을 시작하세요. 은행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해 보세요. 계좌 조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기능을 익혀가세요. 처음에는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달 안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세요.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이 얼마인지, 매달 갚는 금액이 얼마인지, 소득은 얼마인지 정리해 보세요. DSR을 계산해 보고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으세요. 2026년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은행 지점이 문을 닫고 내 몸이 비밀번호가 되는 세상.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혁신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두려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변화를 알고 대응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2026년 금융 대전환의 시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가장 빠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